드림 위드 유 DB.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지분 매각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론 베론 캐피털 회장은 향후 테슬라의 주가가 $4,000를 넘을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모멘텀 부재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면서 동서학개미 간 수익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0%로 유지했습니다.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낮춰잡는 것과는 사뭇 다른 해석인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는 신속 통합기획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면서 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한 공모에서 많은 단지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오세훈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역시 요소수입니다. 올해 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만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물 승합차와 건설기계, 이 농기계는 최대 30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10리터는 디젤 승용차가 대략 6,0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차량용 요소수를 구매한 사람이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긴급수급 조정 조치는 정부가 유통망에 직접 개입해 수급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조치가 단행된 건 최근 44년간 총 2번인데 첫 번째 시행은 코로나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요소 수입이 잘 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에 더해서 유통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세력이 많은 양의 요소수를 사들이거나 보유 물량을 시중에 내놓지 않는 행위로 수급이 더 꼬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9일에는 정부 합동단속반이 민간 수입업체가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은 현재 요소수 중간 유통업체들을 파악해서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 불법이 없는지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중국으로부터 요소 18,000여 톤이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와 함께 요소 수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요소나 요소수를 수입할 때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이나 호주처럼 FTA 체결 국가는 요소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있고 아세안 국가는 5%, 그 이외 국가는 6.5%의 관세율이 적용 중입니다. 이번 면세 조치로 중국과 호주 외에도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요소 수입 활로 개척이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호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요소수는 잠시 후 국내로 도착합니다. 이 군에 따르면 어제 호주로 급파된 수송기가 오늘 오전 호주에서 이륙했고 오후 5시 30분쯤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물량이 도착하는 대로 민간 구급차 같은 긴급한 수요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요소수 27,000리터는 하루 사용량의 3에서 4%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군이 보유한 요소수 445톤 가운데 47%에 달하는 210톤, 20만여 리터도 한시적 대여 방식으로 민간에 풀립니다. 풀리는 비축분은 부산과 인천, 광양, 평택, 울산의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되고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사태가 진정되면 계약 업체로부터 현물로 돌려받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요소수 대란으로 현재 요소수가 필요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끄떡없는 한 철강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철강업에는 유해 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가 필수인데 이때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이 저감 장치를 쓰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생산이 어려워지는데요. 하지만 현대제철의 경우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를 활용하면서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요소수와 달리 비용은 더 들지만 효율은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현대제철이 호주와 중동, 인도네시아에서 암모니아 공급을 받으면서 중국에만 의지하는 요소수보다 순조롭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또 다른 제강업체 포스코는 요소수 비축분이 한 달치도 남지 않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암모니아를 갑자기 사용하는 것 역시 안정성 검증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하는데 평소 공급 안정성을 우선시한 현대제철의 선견 지명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키워드 요소수에 대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0%로 유지했습니다. KDI의 분석은 보통 우리 정부가 경제 상황을 인식하는 데 반영됩니다. 다른 연구기관들이 글로벌 공급망이나 인플레이션 문제처럼 성장에 부담을 주는 악재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KDI만 유독 느슨한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미성 기자입니다. 3.0%. 국책연구기관 KDI가 바라본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전망치보단 낮지만 우리나라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단 높습니다. KDI는 내년 하반기부턴 국제 공급망 불안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을 하반기 전망과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반기에도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글로벌 고물가가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저효과가 없어지면서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아직은 코로나도 끝난 게 아니고 인상 기조는 여전히 좀 유효할 걸로. 상반기에는 이제 그 효과들이 이제 확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날 텐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둔화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최소 2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KDI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다소 느긋한 모습입니다. 한국이 조금은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올리게 된다면 또 속도도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빠르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물가 상승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공급과 수요 측이 맞물려 물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과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정부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국내 경제 상황의 통찰력을 보여줘야 하는 기관들의 전망이 엇갈리면서 내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사이의 수익률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간 10% 가까이 오른 S&P 500 지수. 반면 코스피 지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기간 동학개미는 2조 3천억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다 봤는데 이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셀트리온과 카카오뱅크의 손실폭이 유독 컸습니다. 특히 동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이들 10개 종목 중 현재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인 종목은 전무한 상황으로 10개 종목 모두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대외 불확실성 확대 국면 속에서 일찌감치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시장에 눈을 돌린 서학개미들은 선전 중입니다. 특히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24.4%로 동학개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가운데 2개 종목을 제외한 8개 종목 모두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서학개미들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메타 플랫폼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주를 비롯해 나스닥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ETF 등을 대거 사다 맞는데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증시 전문가들은 동서학개미 간 수익률 격차 심화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쉽지는 않을 거 시일은 걸리지 않을까. 한국인이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글로벌 경기가 다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코스피 지수 2,900포인트와 환율 1,200원을 기점으로 한 저항대를 전망하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흥행에 성공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계획과 절차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신속통합기획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후보지 공모에 한 달 만에 100곳이 넘게 몰렸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약 한 달간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총 102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된 신속통합기획.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재개발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게 흥행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임대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15%로 공공재개발보다 5% 적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서울 시내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없었던 걸 감안하면 신속통합기획으로 도심정비 사업의 분위기가 바뀐 셈입니다. 민간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를 하지만 이것을 어떤 사업을 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일종의 컨설턴트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사업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들의 이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공모에 참여하는 단지들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연쇄 작용이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장 그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일정 부분 계속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규제로 5년 넘게 멈춰섰던 도심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이란 돛을 달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주요 단지들이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하나둘 이 신속통합기획을 찾고 있고 그간 막혔던 인허가 과정도 일부 진척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지난 1975년 준공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였던 이 단지는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시범 아파트는 이미 주민 설문을 거쳐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 단지는 50층 이상 주상복합으로 재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치, 미도 등 강남권 단지들 역시 신속통합기획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오세훈표 정비 사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심의와 인허가의 기류도 달라졌습니다. 강남구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우성 7차 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안이 최근 통과된 것은 물론 방배 신동아, 가락상하 1차 등 6개 단지 총 4,621세대가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락상하 1차 아파트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단 1회 만에 신속하게 통과하는 사례는 스피드한 주택 공급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안전진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인근 부동산의 가격 상승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초제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새로운 초과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면 이 여론의 악화 또는 부동산 투기의 발생 그리고 자본이득의 증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와의 논의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세훈표 재건축 성공의 관건이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목요일 증권가 이슈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목요일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질문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질문 좀 그만하세요. 그래도 질문이 재미있으니까요. 네. 앵커는 혹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10년, 한다면 네.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제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예. 빅테크 기업들 주식 하나씩 사고 그렇죠. 남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도 좀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투자자들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종목 반드시 사겠다라고 언급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맞죠. 10년 동안도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가늠도 안 되는데요. 이 CNBC에 따르면요, 이 테슬라의 10년 동안 수익률 무려 2만%였습니다. 2만%요? 네, 당시 테슬라의 주가는 5.74달러였는데요. 한화로는 약 6,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 2011년 11월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는 20만 4천 달러가 됩니다. 와, 그러면 한화로 이때 만약에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얼마나 불어난 겁니까? 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자면요. 예. 한화로 따지면 12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10년 동안 약 2억 4천만 원으로 불어난 겁니다. 한 주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0달러를 투자했다고 했을 때. 1,000달러를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실물로 어떤 기분이냐면요. 당시에 노트북 한 대를 투자했는데 지금은 람보르기니 한 대가 온 겁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오 기자도 그렇고 테슬라를 저희가 2011년부터는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따라왔던 게 지금 너무 올랐다. 네. 사도 되냐. 근데 예. 그때가 늦지 않았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얘기 같은데 일단 뭐 10년 전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처음으로 주당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1,000달러를 달성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페이스북을 제치고 세계 6위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을 한번 보시면 애플과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 해당합니다. 이번에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 업체인 배런스에 따르면요. 지난달에만 이 테슬라의 주가 57%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만으로 보더라도 이게 상승폭이 어마어마한데 사실 장기 성장성은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테지만 최근에는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이 허츠발 호재가 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허츠는 렌터카 회사인데요. 허츠가 2022년 말까지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인 모델 3를 10만 대 구매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당시 마크 필즈 허츠의 임시 최고 경영자는요. 전기차가 렌터카 시장에서 점차 더 주류가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테슬라는 3분기 실적 호조로도 또 장중 910달러까지도 올랐었는데요. 지난 7월에서 9월 동안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5배가 급증한 겁니다. 이런저런 호재가 겹치면서 테슬라 1,000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 계속 무섭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일론 머스크 CEO 때문에 더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론 머스크 CEO가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최근에는 좀 발언들 때문에 무리를 빚기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목을 받은 게 일론 머스크 리스크, 또 다른 말로는 일론 머스크의 또 매도 리스크가 생겨난 건데요. 예. 지난 6일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했습니다. 예. 네. 최근에 미실현 이익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다라면서 자신의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예. 이 설문조사 24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무려 350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자 중에서 58%가 찬성을 하면서 이 대규모 테슬라 주식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3거래일 동안요 무려 16.65% 하락했고요. 시가총액이
1,990달러, 우리 돈으로 234조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게 CEO가 네. 자기 회사 주식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오늘 실제로 팔긴 팔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215만 4,572주 규모의 테슬라 예. 보통주를요, 스톡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93만 4천 주를 매각했는데요.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예. 이번에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보면요, 주당 6.24달러인데요. 이날 테슬라의 종가는 1,067.95달러였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일론 머스크가 실현한 차익은요, 22억 8,800만 달러로 한화로는 무려 2조 7,127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뭐 테슬라가 뭐 단기적인 이런 소식 때문에 출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도 이제 주가 얘기를 했지만 전망이 여전히 또 궁금한 시점입니다. 일단 1,000슬라는 달성했는데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꺾일까요? 네,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이 테슬라의 주가 전망을 보기 위해서 해외 증권사도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편입니다. 이 베론 캐피털 CEO인 론 베론 회장은 한국경제TV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주가 앞으로 2,000에서 2,500달러까지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2배나 더 성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테슬라가 2030년에 생산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천만 대인데요. 이 2천만 대를 판매하고 또 성공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관련해서 론베론 회장의 단독 인터뷰 내용은요, 이 코너 이후에 또 글로벌 그로에게 듣는다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인터뷰 직접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테슬라의 성장 여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466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지난 목표 주가에서 무려 35%나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 박 연구원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장의 잠재력에 집중을 좀 했는데요. 일례로 2007년에 피처폰이었던 노키아의 시총보다 2017년, 10년 만이죠, 스마트폰 회사인 애플의 시총이 약 6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성장성이 좀 어마어마한데요. 이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시대가 올 것이고 또 그 선두에 테슬라가 있다라고 본 거죠. 이 박연주 연구원은 이 시장의 사업 가치가 향후 10년 동안 20배 이상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사실 주가가 이렇다 보니까 불안하긴 합니다. 주가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의견은 없습니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나옵니다. 너무 급등하기도 했고요. 예. 지금의 테슬라 주가 거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독립투자 리서치 회사인 뉴컨스트럭트의 데이비드 트레이너 CEO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공개된 리포트를 보시면요, 테슬라의 시가총액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 중에서 1조 달러는 고평가다, 그러니까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주당 1,200달러까지 갔던 테슬라의 주가 88% 급락해서 주당 150달러에 거래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테슬라는 항상 이제 전망치를 보면 좀 극단적으로 제시가 되는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150달러까지 또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트레이너 CEO는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2030년에 테슬라가 3,100만 대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가능한 수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만 봐도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보다 많아야 하는 숫자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 거죠.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팔릴 수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이 판매해야지 가능한 시총이 지금의 테슬라 시총이다라고 본 겁니다. 이 밖에 또 모건 스탠리도 전망을 내놨는데요. 테슬라의 매수 추천 의견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목표치만큼 많이 판매되지는 않겠다고 봤습니다. 테슬라의 목표치는 2030년 2천만 대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2030년에 테슬라가 800만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치의 40% 정도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 1,000슬라를 달성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테슬라의 실적과 주가 행보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테슬라 이렇게 현재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는데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베론 캐피탈의 론 베론 회장은 테슬라에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현재 65억 달러의 가치로 키웠습니다. 이 베론 회장은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또 완전 자율주행 사업을 통해 앞으로 8년 내 주가가 2,000달러를 넘어 그 2배, 4,000달러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Hello, Mr. Bevan. Hi, please call me Ron. It's great to have you with us.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Thank you so much for interviewing us today. 회장님께서는 일론 머스크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죠. 특히 테슬라의 아주 가장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하신데요. 최근에 테슬라의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버블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Well, if it was too late to buy Tesla, we wouldn't own it. There are very few companies. Last year, Tesla sold 500,000 cars, and in 2021, they'll probably sell about 800,000 or 900,000, but they're now running at a rate of 1 million cars a year. Right. And they expect to be able to sell 20 million cars a year in 2030. I think over the long term, I had been talking about a company being in 8 years, if they do 20 million cars a year, I thought that we thought that they could have a market valuation of somewhere around $2 trillion. Number two is that they have a battery business. Right. And the battery business in 7 or 8 years, that should be a business that does somewhere around $600 billion a year. And if that's true, then they should be making somewhere around $100 billion a year of profit on that. That's worth another $1,000 a share. In addition to that, they also have autonomous driving, which means the car is going to ultimately drive by itself. Musk has recently said that they believe that will be the biggest creator of wealth of any product that exists. They have an insurance business, they have a rideshare business. So all these things together, I have been, I think, very conservative at $2,000 to $2,500 per share valuation. I think it could be easily twice that in 8 or 10 years. When we started investing in 2014, very few people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electrification of automobiles. And there were tremendous negative publicity about, everyone tried to slow them down. So the automobile companies were opposed to them, the oil companies were opposed to them, the car dealers were opposed to them, the unions were opposed to them, and everyone in the legislatures were opposed to them because they're supported by all these lobbies, and the lobbies don't want Tesla to be successful. So there were very few people that believed that Tesla would be successful. We were among them. 일각에서는 새로운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또 전통차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테슬라의 마켓 셰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가요? I think that the market share of Tesla will go down over time because they're not going to sell 100 million cars a year. But I think that if they sell 20 million cars a year over 8 or 10 years, that is a terrific result, and they'll make very high profit margins on that. The other automobile companies are far behind in technology, far behind in consumer brand. They have to spend $2,000 or $3,000 for every car that they make in order to sell them. 테슬라 이후에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시드와 리비안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주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I think that Rivian is a very interesting company. We happen to be an investor in Rivian as a private company.
and so we've done well in that investment. I think I would sort of think about Rivian as having a specialized niche that they're sort of like the Land Rover of cars, and Tesla's goal is to be the largest producer of electric vehicles in the world. As far as Lucid, they have a very interesting car. Those people there came from Tesla, and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they will have a good measure of success. But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be they're not going to be a mass market producer of cars. Lucid, there's a good chance they could be acquired by another car company, I suppose. But they're a higher end, more expensive version right now of a luxury vehicle. Tesla is a car for everyone. That's not Lucid's plan.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기로 유명하십니다. 배론 펀드 운용의 가장 기본, 철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One important reason we've done better than others is that most people, as soon as a company announces they're going to make investments in their business to grow faster, stock prices fall. And the reason they fall is because people understand that if you're going to invest in a business to make it grow faster, that's going to penalize your earnings. We are buying especially more when stock prices fall because they say they're going to grow faster. So that gives us a tremendous advantage long-term about investing in businesses, and that's one very important reason. The big advice I have is to invest continuously, invest for your whole life, and don't be afraid. And there's always news that comes out and always things that you can be concerned about. There have always been reasons to be concerned, and don't be concerned. And the big idea you should have in your head is that the value of my money is going to fall. The value of businesses in a functioning democracy will increase. And so all the stock market is a place that you can go to invest in a business that over the long term is going to become much more valuable than it is today. And that's how you're going to protect your family and make sure that you have the ability to retire and are able to meet the cost of life events. Okay, thank you.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 리비안, 성공적인 나스닥 데뷔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리비안 장 초반에 무려 $119 선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기준 시총이 단숨에 $1,000억 넘기기도 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봐도 $100를 넘기면서 시총은 $860억, 우리 돈으로 하면 102조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로 이 리비안은 첫날부터 자동차 업계 순위 6위에 올랐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와는 맞먹는 규모고요. 포드와 루시드 그룹의 시총은 비교적 큰 차이로 넘긴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이렇게 $860억 규모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향후 완전 희석 원칙,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 리비안의 기업 가치는 약 $1,000억 평가하면서 기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한 전기차 업계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리비안,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걸까요? MIT 출신의 RJ 스케린지가 2009년에 설립한 이 회사는 지난 2019년부터 아마존은 20%, 포드는 12%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선택을 받은 회사다, 이렇게 리비안이 소위 떴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일단 이 아마존이 리비안의 전기밴 10만 대를 선주문했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보다도 빠르게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량 탑3 모델 모두가 픽업 트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선 체감이 힘들겠지만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기대가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세를 모아서 2030년까지는 영 100만 대의 생산을 목표치로 잡으면서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리비안 상장으로 주가가 이렇게 치솟는 와중에 외신들의 평가는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살펴보시면 리비안이 테슬라 다음으로 빅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테슬라가 지배하는 전기차 업계가 완전히 변할 거다. 이렇게 기대감 가득한 보도와 함께
리비안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지는 우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리비안의 생산 능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실적에 의문이 든다. 이런 안 좋은 평가들이 상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 섞인 외신에서 봤듯이 리비안의 현재 재정과 실적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리비안의 분기별 손실인데요.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렇듯이 이런 순손실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2020년 전체 10억 달러 규모의 순손실을 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9억 9,400억 달러, 이 10억 달러 규모의 지난 한 해 순손실을 이번 상반기에 다 기록을 한 모습이고요. 또 발표될 3분기에만 최대 12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매출은 100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비안의 픽업 트럭 모델은 5만 대 넘게 사전 계약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는 156대만 인도가 된 상황입니다. 올해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도 1,000대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주문에 비해서 생산이 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테슬라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테슬라가 출시할 픽업 트럭이 대당 4만 달러인데 비해서 리비안의 경우에는 대당 6만 7,500달러로 훨씬 높은 수준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부여받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그 답은 리비안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리비안이 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사의 장단점 매우 날카롭게 적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성장 전략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점유율이 경쟁이 과열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렇게 짚어놨고요. 차세대 차량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 리비안의 대량 생산 능력을 미입증한 상태다. 이렇게 자사를 직접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직접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업 가치를 반영한 한 줄,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물류 사업 확장에 대한 부문입니다. 자, 다시 아마존 얘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 업계에서는 리비안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할 평가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안은 전기차 업계와 성장을 같이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리비안은 아마존의 자동화 물류 전략과 맞닿아 있는 회사라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매우 미비한 생산 능력과 실적, 가격적 측면을 봤을 때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포드가 리비안에 투자한 이후에 전기 픽업 트럭을 공개했는데 자칫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같은 업계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리비안은 전기차 업계보다 물류 자동화 업계, 즉 아마존의 자동화 시스템과 같이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투자자들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로 리비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류 자동화 업계의 성장을 봤을 때 장기적인 경쟁력은 분명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테슬라의 대항마다 전기차 업계를 바꿀 거다. 이런 분석들은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에 열광하는 트렌드세터와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MD와 인테리어를 통해 우주적 세계관의 모티브를 담은 미래형 베이커리를 구현하였습니다. 패션, 가전 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비즈니스적 확장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미국 뉴욕에 지은 브랜드 복합 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이 오는 19일 문을 엽니다.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은 제네시스의 브랜드 문화를 소개하고 제네시스 차량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최근 뉴욕의 문화예술 명소로 떠오른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에 자리 잡았으며 식당과 도서관, 공연장 등의 부대 시설도 함께 갖췄습니다. 규모는 약 1,300여 평 넓이의 지하 1층을 포함한 3층짜리 건물로 앞서 국내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과 제네시스 수지 등을 디자인한 건축사무소 서아키텍스와의 협업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개최된 글로벌 인재 포럼 소식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사 전문가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인재 경영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달라진 환경에 맞춰 직원을 대하는 태도나 근무 환경도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내방 책상이나 거실의 테이블이 회사 사무실 책상을 대신하고 회의실에 모여서 하던 대면 회의는 화상 회의로 대체됐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같은 비대면 근무 환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환과 함께 많은 기업들은 대면 근무 제도입과 원격 근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1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제럴드 케인 미국 보스턴 칼리지 교수는 지금이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근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격 근무 도입을 계기로 일률적인 근태 평가 대신 직원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 글로벌 기업의 HR 전략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이런 벌추얼한 원격 근무 환경에서 매일매일 다른 직원 집에 초대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IBM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다양성, 그런 부분들이 원격 근무 환경에서 잘 포용되고 잘 수용되어서 본인의 포텐셜,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거기에 포커스를 두자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찾아 이직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유능한 인재의 이탈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됐습니다. 이 같은 대퇴사 시대를 맞아 리스베스 클로스 미국 윌레미떼 명예교수는 회사에 대한 직원의 소속감과 유대감 향상을 위해 개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경영진이 직접 챙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무평가 시스템도 수시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제도로 변화해야 직원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조직이, 회사가, 구성원이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향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구성원 스스로 또는 조직이 성과와 성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기존 인재 경영 방식을 혁신하는 일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근무 패러다임 대변혁 시대. 글로벌 인재 포럼은 혁신의 기로에 선 인사 담당자들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 금융회사가 청소년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에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서부터 금융교육까지 지원하는 분야도 다양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한 장애인 성악가가 무대에 올라 오케스트라 선율에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DGB 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응원하고 장애인 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 장애인 성악 콩쿠르 갈라 콘서트 현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무대가 많이 축소되고 특히 장애 문화예술인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DGB 사회공헌재단은 장애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성악인들의 재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종합사회복지재단인 DGB 사회공헌재단을 세운 DGB 금융그룹은 장학, 문화, 체육, 예술, 글로벌 CS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의 ESG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멀티 콘텐츠로 구성된 스마트 금융복합체험 공간인 DGB 금융체험파크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직접 관람이 어려워지자 최근엔 비대면 금융교육 앱을 통해 가상현실로 은행 업무는 물론 금융투자, 유페이 등 생활금융과 증권, 보험, 직업까지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증권, 보험, 그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까지 각각의 영역들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굉장히 신기해하는 영역들이고, 그리고 내 이름이 이렇게 네이밍되어 있는 카드, 직원증을 가지고 곳곳에서 편의점, 교통수단, 기부라는 영역들까지 체험할 때 금융이 나랑 멀지 않구나라는 걸 가장 재밌게. 올해 ESG 경영으로 뉴 노멀 선도를 새로운 ESG 비전으로 정하고 녹색, 사회책임, 임팩트 금융 내재화에 집중해온 DGB 금융그룹. 내년엔 탄소 중립과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ESG 기반 지배구조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앞으로도 복합 금융 체험 교육과 장애인 예술인 지원과 같은 한층 진화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저탄소, 고효율 혁신 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주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동반 성장, 근로자 안전 보건과 같은 사회적 책임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